AI가 하나의 백그라운드 산업이 될 거고요. AI가 그냥 한 번의 랠리로 끝날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열풍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풍은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우상향을 할 거다. 자, DP님과 오늘 이제 주식 투자, 비트코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워밍업으로 투자 전문가이시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채널이 이제 신사임당 채널을 인수했잖아요. 인수하고 굉장히 암흑기를 좀 겪었습니다. 채널이 잘 안 됐어요. 처음부터 이러는 거 싸우자는 거죠? 안 돼서 제가 잘 된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감사하세요. 왜 선물이 안 오더라? 잘 되지 않았던 이유랑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요즘에 또 다시 또 채널이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유 요거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제가 그 신사임당 인수하고 나서도 이제 한번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언제 인수했었죠? 제가 지금 이제 인수한 지 한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고. 벌써 시간 빠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고요. 네. 이게 제가 인수할 때 제가 생각했던 가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인생은 늘 네. 가정대로 흘러가지 않아.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유튜브 막 공부하고 고민해보고, 또 심사임당님과 김 작가님 꿀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인터뷰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얘기만 듣고 막 돈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해서 뛰어들었다가 고기 몇 번 끄덕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가정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그 가정들이 우선 인터뷰 채널은 어쨌든 컨텐츠를 게스트가 생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MC가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다른 채널들보다 확실히 적을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MC가 교체되거나 빠져도 채널의 타격이 좀 많이 적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우선 가장 컸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가정 중에 가장 컸는데 그게 완전 거짓임이 인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저희는 이제 사실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긴 했어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다른 분을 데리고 와서 해보기도 했고 다양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MC가 없는 형태로 인터뷰 PD님이 질문하고 게스트 혼자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면서 이제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중간에도 또 이제 저희가 잘 안 되면서 또 다른 시도를 했었던 거는 사실 이 시도가 제가 인수했던 가장 메인이긴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현재 경제 채널 자체가 그냥 같은 게스트분들이 이곳저곳 출연하면서 그냥 똑같은 컨텐츠에 돌려막기식의 뭐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사실 저는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업그레이드라 함은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의 트래픽이 많이 있는 채널에서 조금 더 고퀄리티의 컨텐츠가 나왔을 때 이걸 되게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도 되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돌려막기라 표현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한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폐단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시 흡수하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폐단은 아니지만 어제는 제가 그냥 이렇게 고치면 조금 약간 센세이셔널하게 유튜브에서도 한번 경제 유튜브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틀렸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제 인터뷰 정말 전문가분들의 인터뷰를 이제 PD님들이 1인칭 시점으로 찍는 인터뷰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알고리즘이 좀 다시 살아나서 요즘에 어쨌든 조회수 잘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지금 조회수는 제가 인수했을 때 조회수보다도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일별 조회수로 치자면 제가 인수했을 때 조회수가 뭐 15만에서 20만 이 정도 사이일 때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만 많으면 50만까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인수했을 때 조회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왔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동안 다른 경제 채널들도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순위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약간 한시름 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느꼈던 거 한 가지는 네네. 이제 저랑 DP님이랑 그다음에 또 다른 유튜버 부율라님이 네네. 좀 친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DP님이 어쨌든 채널을 원래 100만 넘는 채널을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했을 때 저희가 몇 가지 조언을 드렸어요. 근데 그 조언들을 진짜 무참히 아니다. 김 작가 형 부율라면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할까
방금 말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아 이게 시장에서 어쨌든 먼저 경험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너무 잘하시는 분이지만 굉장히 그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처음에 뭔가 새로운 콘텐츠 한다길래 반신반의하면서도 근데 그거는 하면 좀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될 수 있다고 이제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네, 제가 적극 반대하셨죠. 네, 근데 적극적으로 하셨잖아요. 전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거 하면서 실패도 당연히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되게 중요한 결정들은 맞았거든요. 맞아요. 되게 큰 의사결정들은 항상 맞아왔기 때문에 작은 건 실패했지만 이거는 되게 큰 의사결정이었고 약간 큰 의사결정이 맞아왔다라는 그 관성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역에 있어서의 저의 관점은 좀 전문가의 조언이 더 중요하지 않았었을까. 김 작가님 얘기를 들었다면 한 1년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DP님은 투자자 그리고 이제 사업 쪽도 좀 하고 계시고 이제 유튜버로도 DP라는 채널도 있고 이제 신산내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활동이 보니까 좀 다 약간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가 다르고 각각의 일을 할 때 좀 필요한 역량은 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각각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만나보면 이제 표정이 좀 많이 달라요. 표정. 네, 표정이 아예 달라요. 투자자, 유튜버, 사업가 순으로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유튜버 제일 안 좋아요? 아니요. 투자자가 제일 표정이 좋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가 표정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한참 밑에 사업가예요. 사업가들에게는 약간 그 어둠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다면 투자자 유튜버들에게는 밝은 기운이 몰려와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선 저는 이제 다 성공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만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수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사업가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여전히 지속되지만 투자자와 유튜버 분들은 좀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한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좀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근데 사실 돈이야 뭐 다 너무 잘 버시니까 이게 돈의 관점보다는 이제 표정에서 많이 차이 나고 역량은 사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반대. 네, 오히려 저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가장 적고 유튜버는 사업이지만 약간 큰 사업보다는 좀 개인 사업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여러 다른 변수들이 제외된 사업이고 사업가분들은 그게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한 역량은 반대의 순위인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표정이 힘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만나면서 느꼈던 점은 우선 첫 번째로 투자하길 잘했다. 그리고 사업가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너무 네, 사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냐라고 해도 저도 압도적으로 사업이거든요. 투자 쪽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 저도 오래되기도 했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투자는 사람이라는 변수가 내가 나 혼자 투자를 주로 하니까 맞아요. 그게 없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경제적으로도 보자면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올리는 거거든요.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야 되는 건 숟가락을 올리고 빼는 이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거지만 사업가는 무슨 사업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그 액션을 다 해야 돼.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유튜버는 이걸 혼자 하면 되지만 사업가는 이거를 정말 많은 직원분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엄청 많아지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이제 그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이만큼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사업 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이제 뭔가 조금 더 보람 있는 부분들은 사업 쪽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자녀가 나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나중에 직업을 고른다면 네네. 이 셋 중에서 뭘 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서 골라야 된다면 꼭 여기서 네, 사업만 하지 말아라. 힘들다. 네, 투자와 유튜브는 해도 사업가 되는데 나쁘다가 아니라 힘들다. 너무 어제 한번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그렇죠. 약간 편하게 행복하길 바라는데 이게 너무 존경스러운 일이고 이분들을 저는 정말 우러러 보지만 약간 좀 평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랑 유튜버 사업가 측면에서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또 DP님이 처음에 이제 고퀄의 영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말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저 유튜브에서도 사실 이 모든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나한테
뭐 얼마가 남냐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액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지금 정말 뭐 삼성제 이런 엄청난 회사는 이런 캐파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들은 매출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비용 빼고 남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인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고퀄의 영상을 엄청 해서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죠, 지금 많이 맞아요. 보지만 많이 보더라도 비용이 그때 제가 알기로 엄청 많이 나가셨어요. 맞아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가서 남는 게 없으면 결국에 존속이 안 되는 건데 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사업가를 하시든 결국 매출 빼기 비용에서 영업이익 순이익 나한테 결국 남는 게 있는가? 왜냐면 이게 안 남으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좀 그런 얘기는 꼭 들으고 싶은데 어때요?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요새는 사업을 하는 것도 한때 이제 정말 이익을 남기지 않고 사업을 네. 하는 게 또 트렌드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이 엄청 많이 풀려 있을 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이익이 남는 회사들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바뀌고도 있거든요. 벤처. 그게 정상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이익을 남기면서 가는 게 정석이고 정말 몇몇 플레이어가 이제 좀 이렇게 막 투자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좀 더 많았었던 시장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다시 잘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투자자, 유튜버, 사업가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실전에서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또 가장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가장 또 큰 돈을 버는 거는 사업가인 아,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끝판에 가면. 맞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존경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렇죠. 사실 저는 투자자들에게 존경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성공한 투자자들도 존경하기 힘들지만 사실 실패한 사업가분들도 저는 엄청 존경하거든요. 예, 이제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대단하다. 네, 맞아요. 자, 이제 좀 투자 쪽으로 넘어와서요. AI 지금 뭐 엔비디아 $1200 넣고 뭐 AI 반도체 전 세계 투자 랠리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투자 심리 언제까지 지속되고 AI 랠리도 뭐 2차 전지나 지난번에 뭐 어떤 것들처럼 다 어느 정도 언제가 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AI 랠리라고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 건 약간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랠리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되게 작은 업종이었고 하나의 업종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인터넷 랠리라는 표현은 어느 누구도 쓰지 않잖아요. 인터넷은 사실 저희의 백그라운드로서 모든 산업에 있는 거고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처럼 AI는 사실 그냥 인터넷 같은 거라서 지금은 막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AI가 하나의 산업처럼 랠리라고 표현이 되지만 지금의 인터넷처럼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는 AI가 하나의 백그라운드 산업이 될 거고요.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산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냥 한 번의 랠리로 끝날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열풍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풍은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우상향을 할 거다. 네. 혹시나 그럼 이 중에서 옥석은 좀 어떻게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옥석을 가리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는 사실 이런 랠리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하지만 이 초창기 때 보면은 자동차의 초창기 시대에도 상장돼 있던 거의 한 1000개에 가까운 그 상장 자동차 회사 중에서 10년, 20년 후에 살아남은 회사가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이 1000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이트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상장했던 정말 많은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이 되거나 살아남은 인터넷 기업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요. 그래서 여기서 옥석을 가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케이스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초창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걸 사실 좀 꺼려하긴 해요. 이 옥석을 가리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저같이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의 회사가 되게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이게 이 정도의 초창기에 그 하나의 회사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했다는 그 시점이 사실 나중에 봤을 때는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는 라이코스나 야후나 이런 검색이 엄청나다고 생각했지만 구글이 나오고 나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깨닫잖아요. 페이스북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이스페이스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페이스북이 나오고 나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바뀌게 되고요.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이후에는 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저는 이들이 기반을 다지는 거를 보고 투자하는 게 사실 저의 그 투자 방법이고 이렇게 한 발짝 좀 늦게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AI가 막 광풍이 분다고 여기에서 무조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AI가 과연
야후인지 구글인지 라이코스인지 네이버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는 계속 판단해 보다가 이거는 네이버나 구글이다라는 판단이 들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AI 대장하면 엔비디아, 그다음 소프트웨어에서는 MS 뭐 이런 몇 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아닐 가능성이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50대 50에서 뭐가 더 높냐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아닐 가능성에 베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싶어서 정말 여러 번 봤는데 사실 손이 잘 안 나가요. 왜요? 지금처럼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공급이 적었을 때 이 기업의 경쟁력과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의 경쟁력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다르죠. 예. 근데 지금은 수요가 너무 폭발하고 공급이 받쳐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산업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무조건 경쟁자는 경쟁자 나오거든요. 생기죠. 분명히 수요와 공급은 맞춰질 거고 경쟁자가 나올 텐데 이때 엔비디아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안 돼요. 적어도 경쟁자들이 나와서 엔비디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이 들고 나서야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먹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은 저는 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엔비디아가 나쁘다가 아니라 판단하기 이르다. 이 근데 수요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것까지 판단할 때 되면 네. 이미 주가는 우리가 손으로 될 수 없는 영역이 와 있는데 그때 가서 뭐 좋게 얘기하는 거는 그 누가 말 못하냐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하지만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경제적 해자가 있다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말했던 네이버나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구글이 탄생했잖아요. 그 뒤에 투자를 하고 과연 늦었을까요? 그때 투자를 해도 엄청난 수익을 벌었거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모든 기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보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 전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가 아플 수 있지만 그렇지. 그 배가 아픈 것만 좀 참을 수 있다면 그냥 사고 나서의 수익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건 정말 그 가감 없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DP님은 2022년부터 지금 2024년 상반기 성공 투자, 실패 투자 요거 종목 좀 이제 편하게 얘기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네네. 좀 그거 왜 샀고 왜 팔았고 어떤 것들을 확인했고 이런 거 투자 인사이트 좀 공유해 준다면요. 제가 지금 여기 한 2년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2년 전이 이제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종목 하나를 말했다가 네. 욕을 지질나게 먹었어요. 뭐이겠죠? 그때 제가 넷플릭스 사라고. 근데 지금 촬영했는 날짜를 확인해 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22년 한 3월 정도일 거예요. 네. 아마 한 3월 중순 이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제가 넷플릭스를 사라. 이제 아마존은 전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넷플릭스를 사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별의별 댓글이 다 달렸어요. 2022년 6월 24일 6월이었네요. 예, 6월. 넷플릭스 사라고 했다고요? 네, 그때 제가 넷플릭스를 사라. 그때 제가 그 인터뷰에서 제가 두 개를 말했어요. 뭐야? 하나가 넷플릭스였고 네. 하나가 비트코인. 근데 둘 다 제가 말한 뒤에 다 반토막 났어요. 아수라판에는 몰아 넣었네 사람. 네, 진짜 나의 그 징크스는 깨지지 않는다. 사실 저의 징크스는 제가 사고 나서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회사가 단 하나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은 제가 일정 수준 이상 사고 나면은 30%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반토막도 많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틀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말한 기준으로는 둘 다 한 2배 정도 됐고 저점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좋게 얘기했는지 얘기해 줘야죠. 네, 우선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떨어질 때 계속 사고 있었어요. 네, 떨어질 때 당연히 계속 사고 있었고 지금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다행히 그때 말했던 종목들 덕분에 이제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저의 메인 종목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 종목들을 샀느냐?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왜 샀느냐?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의 OTT하고는 조금 더 상황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했어요. 치열했죠. 네, 그 당시에 디즈니, 맞아요. 뭐 여러 개 막 치고 올라온다. 네, 막 피콕도 나왔고 HBO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경쟁이 엄청났고 한국에서도 뭐 웨이브부터 시작해서 티빙, 왓챠 경쟁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가장 큰 요인은 그거였어요. 우선 드라마나 이런 할리우드 영화 시장을 보면 이게 되게 자본주의 싸움이거든요, 생각보다. 컨텐츠는 하나하나의 작품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 개의 작품은 결국 투자한 비용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요. 투자를 많이 할수록
좋은 작품이 나올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도 수많은 제작사들이 있었다가 5개로 통일된 게 이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 뭐라 그러죠? 이 정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이 감당할 투자- 수 있는 회사가.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부을수록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 이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5개로 모아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이거는 OTT에서도 다르지 않다. 네. 분명히 여기서도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오리지널 싸움으로 가고 있고 컨텐츠에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년 전에도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넷플릭스가 단연 1위였어요. 디즈니하고 퍽스가 합병하기 전 기준으로 1위였고 합병을 해도 거의 비슷했지만 어쨌든 그때 2위긴 했고요. 비슷한 수준까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는 엄청난 돈을 쏟고 있었고 경쟁사들은 그만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절대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컨텐츠적인 측면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이제 고용을 할 때 다른 제작사들은 OTT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웨이브, 티빙, 왓챠 한국에서만 플레이가 되잖아요. 해외 뭐 디즈니 플러스가 글로벌로 있다고 하더라도 몇 군데 안 되고요. 뭐 피코크, HBO 미국 중심으로 플레이가 되거든요. 넷플릭스가 유일하게 글로벌로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같은 돈을 주더라도 감독과 배우는 같은 돈을 받으면 넷플릭스에 출연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어디서 더 알릴 수 있느냐에서 그러니까 감독과 배우가 돈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얼만큼 유명세를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가 여긴 중요한데 가면 전 세계로 가는 거고, 네. 여기는 어느 국가에 한정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을 받아도 무조건 넷플릭스였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이어도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 점이 사실 가장 저에게 그 중요한 요소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 땡겨와 보면 이거는 정말 뭐 이렇게 제 가정이 맞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신사임당을 인수할 때 가정들은 다 틀렸지만 이게 넷플릭스를 투자할 때의 가정들은 다행히 다 맞아서 역시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사실 돈을 뭐 조금 줄이는 이런 행보도 있었지만 그것도 좀 지금은 다른 경쟁사와의 점유율 차이가 벌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1, 2위 간에 다시 이제 넷플릭스를 제낄 만한 업체가 없군요. 네, 전혀 없어요. 이 경쟁 우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이 경쟁 우위를 만든 방법도 되게 재밌어요. 우선 가장 큰 건 뭐냐면 넷플릭스는 시작할 때부터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트리키한 건데 사실 내가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취소 못하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사람의 마인드거든요. 네. 하지만 취소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정책을 후발주자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엄청난 콘텐츠가 쌓여져 있고 후발주자는 기껏해야 대박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유저들은 어떤 형태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냐면 넷플릭스 하나는 무조건 가게 되고 왜냐면 여기 컨텐츠가 계속 나오니까 다른 것들은 구독했다가 취소했다, 구독했다가 취소했다가. 구독했다가 이 컨텐츠 하나 보고 취소했다가 구독했다가 컨텐츠 하나 보고 취소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OTT들은 이런 취소율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지표가 뭐냐면 해외는 여전히 이제 뭐 토렌트나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보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그 불법으로 보는 컨텐츠 순위에 넷플릭스 컨텐츠가 아예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보는 컨텐츠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보지 않아요. 그냥 넷플릭스 그냥 제대로 본다는 거지. 네, 넷플릭스는 어차피 그냥 하나는 내가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돈 내고 보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경쟁 우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2등 주자와 격차를 벌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약간 그 가족끼리 공유하는 그거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도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좋은 시각이어서 긍정회로일지 모르지만 이제 제 시각에서 이 전략을 조금 분석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넷플릭스는 또 특이하게도 이렇게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처음부터 패스워드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패스워드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언제든 취소하게 만들었지만 취소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패스워드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이 공유되어 있으면 5명 중에서 1명만 보고 싶어도 이거는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게 만들었지만 취소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거를 후발주자들도 여전히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이 후발주자들을 제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들고 온 게 이 공유를 점점 없애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전략을
후발주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넷플릭스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없애버렸을 때 후발주자들은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따라가면 가뜩이나 높은 취소율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는 아까 말한 대로 이 5명의 공유로서 처음에 취소를 잡았지만 지금은 컨텐츠로서 취소를 못하게 잡고 있고 이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취소율이 확연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모두 다 가족끼리 한 계정을 쓰고 있던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인당 한 계정으로 바뀌지만 경쟁사들은 여전히 가족끼리 한 계정인데 이조차도 컨텐츠 하나만 보고 빠지는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력은 점차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력이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잘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봤었던 제가 넷플릭스의 긍정적인 면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오면서 점점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넷플릭스 648달러네요. 네. 언제 파실 건데요? 이건 뭐 워낙 글로벌 전문이니까 편하게 여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DP님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저는 안 팔 생각입니다. 아, 계속? 네, 계속 팔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만약에 이게 만약 800달러 찍었다 칠게 800달러 찍고 이제 급락해서 600달러, 700달러 내도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제가 경쟁사들과 이기고 있고 또 하나는 TV에서 OTT로 넘어오는 이 두 가지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재무제표가 됐건 뭐가 됐건 전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꺾이는 순간 이제 그렇죠. 매도를 할 수도 있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케이블 TV가 하다가 OTT로 넘어오는 이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시점이 분명히 OTT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발견된다면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경쟁사들이 사실 저는 지금으로선 논리적으로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2년 전보다 지금은 더 안 되고 앞으로는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발견된다면 그때는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정말 더 좋은 기업이 제가 발견을 해서 넷플릭스보다 수익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팔 수는 있겠지만 넷플릭스가 별로다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기준으로 팔기엔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지 않는 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800달러다 1000달러다 이런 기준으로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방금 한 사실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DP님과 저희 술자리에서 네. 제가 유튜브 막 조언을 했잖아요. 제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널 약간 좀 말아먹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요. DP님이 그 술자리에서 저한테 넷플릭스 사라고 겁나 얘기했거든요. 맞아. 제가 안 샀어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었어야 맞아. 됐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넷플릭스 너무 올랐다. 다른 건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상관없다. 사라. 그 뒤에 2배가 훨씬 더 올랐잖아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또 물어봤어. 얼마 전에 종목을 또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때도 제가 넷플릭스 괜찮다. 여전히 괜찮다. 네. 또 답변이 뭐였죠?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 다른 거 추천해달라. 맞습니다. 이러다가 항상 놓치는 거예요.